설명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밑줄 치고요.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된다는 거는 나라가 공급하면 공공재, 회사가 공급하면 사용재 이게 아니고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이제 공공재라는 거는 너무 문제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도 자세히 안 나와요.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떠올라야 되는 거 뭐죠?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 비배제성, 비경합성이에요. 이거는 수능 국어에서 아주 단골 문제니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비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돈 안 내면 못 쓴다. 비경합성은 A라는 사람이 사용하면 B라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경합성. A라는 사람이 사용해도 B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비경합성. 여기 공공재의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특성이에요. 여기서 사용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use인가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재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사용한다, use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적 할 때 이 사자가 떠올라야 돼요. 사용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 공공재는 공익적으로 쓰는 물건. 계속.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자, 공익이 뭐냐 이거죠. 공익. 그럼 이렇게 나올 때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요 문제거든요. 자,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과정이니까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 첫 번째 문단은 그냥 공공재에 대한 간단한 얘기가 나왔고 실체설, 과정설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 세 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A를 선택하면 B는 안 된다. B를 선택하면 A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공공재인데 A를 선택하면 B가 안 되고 B를 선택하면 A가 안 되고.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른 거를 선택하면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딱 여기서 기회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어떤 의미가 여기서 찾아야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의 비용은 잃는 거가 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자, 사회 전체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생산재에서는 거래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래 비용. 본질적인 A라는 물건을 사는 데 들어가는 그 물건값이 아닌 A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시간적 노력, 실질적 비용 이런 거를 거래 비용이라고 한 것처럼 사회 전체 비용도 거래 비용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딱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정책 집행이 지연된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도 비용이잖아요. 근데 A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B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도대체 어디서 선택해야 될지를 못 찾겠다는 거죠. 그것도 비용이란 얘기고요. 논란이 심화된다는 거는 우리는 A 해주세요. 저쪽에서는 B 해주세요. 막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는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면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자, 다시 말하면 A를 선택할 수면 B가 안 되고 B를 선택하면 A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싸움도 나고 논란도 나고 근데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기준을 첫 번째는 합리 모형이라는 기준이 나왔네요.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 인과관계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죠. 뭘로 인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만 찾아내면 합리적 선택,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이것들이 주어지면 A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B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딱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음 거를 읽지 않아도 그렇죠? 시간이 충분한가? 그럼 예산도 충분한가? 정보도 충분한가? 그게 없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만족 모형은?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자,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이 뭐예요?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가 오냐는 거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자, 만족할 만한 수준. 다시 말하면 가장 적확한 최적의 수준을 결정하면 좋겠는데 그거 결정하는데 뭐가 많이 걸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걸리고 정보를 찾는데도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낫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자, 여기서 합리 모형의 가장 좋은 이유는 뭐였어요? 최적의 대안이었죠. 만족 모형의 가장 좋은 점은 뭐죠? 신속한 결정이죠.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 도덕적 속성은 하는 게 바람직하냐, 논리적 속성은 그게 최적이냐와 무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은 뭐죠? 뭔가 결정을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이 신속한 결정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계속 따지면서 거래 비용으로 치면 진짜 1원이라도 더 싼 걸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금 한 달째 못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좀 빨리빨리 결정해서 할 만한 거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풀었던 방식하고 제가 풀었던 방식에서 접근 방식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 요건 나하고 비슷하네. 아, 요거는, 아, 내 해석보다는 저 해석이 좀 더 평이하네, 좋네.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자, 완전히 같진 않지만, 요게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1,000원 싸게 살라고 4시간째 계속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사서 책을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무슨 뭐 수능 기출문제 집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좀 싸게 살려고 계속 뒤지느니 한 1,000원 비싸게 산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지면 이거는 뭐한테 유리한 거죠? 합리모형한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지면 검색 시간은 더 걸리죠 또. 돈이 없으면 차라리 돈이 없어 검색을 못 하는데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없어 검색을 못 하는데 돈과 시간과 정보 이런 게 많으면 시간은 더 걸려서 오히려 이 딜레마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모형에서 주장했던 충분한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정보 오히려 네가 네 발목을 더 잡는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책을 사야 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없어. 그럼 뛰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한 10시간 남았어. 그럼 10시간 동안 공부 안 하고 계속 책만 사는데 책 서치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을 쓸 때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만족 모형을 쓰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고 비용이 많아도 오히려 딜레마가 더 커지기 때문에 만족 모형을 쓰는 이유는 딜레마 상황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의사결정권자. 본질적이지 않은데 시간을 많이 쓰려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데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자, 지방정부의 공공재 실현의 방식은 자기 돈으로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딱 요거 봐도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죠. 정액, 정률. 그러니까 세금에서도 그렇고 세율에서도 그렇고 정액이냐 정률이냐 요게 나오면 요거 시험 문제예요. 왜? 요게 수학적으로 그래프가 완전히 모양이 달라지고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액이냐 정률이냐의 차이예요.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자, 요게 해석인데 요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글이 쉬워지고 어려워져요.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준다. 정률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요거 좀 지나고 나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 자, 요 그래프가 이제 나오겠죠. P가 Q가 자, 요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잘 봐요.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빨리 떠올라야 돼요. 0을 딱 보고요. 내가 이 점이라고 그러면 사용재만 다 쓰고 공공재는 0이란 얘기고 이쪽에서 보면 요 점이 돼버리면 그렇죠. 사용재는 J이고 공공재는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고 요 G라는 거는 공공재는 G인데 사용재는 0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B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공공 사용제 0. 이해됐어요? A는 공공재 0. 즉 A하고 B를 연결시키는 이 선을 보면 A하고 B를 연결시키는 걸 보면 공공재하고 사용재의 조합의 선이죠. 이해됩니까? 공공재 또는 사용재를 사용한 점이죠. 다시 말하면 공공재를 늘리면 사용재는 줄어들고 사용재를 늘리면 공공재는 줄어든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점은 뭘까요? 이거를 A라고 하면 비효율적이죠. 더 많은 공공재 또는 사용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점을 뭐 Z점이라고 하면 이 점은 뭐죠? 불가능이죠. 지금의 돈으로는 예산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점.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비효율적. 요거는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 국어에 나오고 있는 항상 나오는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도록 할게요.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 B로 나타나 있다. 자, 요 선을 뭐라고 그래요? 예산선이라고 그래요. 자, 예산선 별표. 예산선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10,000원이 있다.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짜장면과 아이스크림의 선택. 짜장면을 다 사면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못 사고 아이스크림을 다 사면 짜장면을 하나도 못 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짜장면을 다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다 사는 선택은 하지 않죠. 왜 짜장면을 다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다 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 의미를 좀 집어넣어서 그걸 해석한다면 뭐죠? 그 소비의 목적은 뭐죠? 네,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효용의 극대화. 즉 다시 말하면 짜장면을 다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다 샀을 때의 만족이 섞어 사는 만족보다 작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조합을 찾겠죠? 이해되죠? 그게 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보통 많이 찾는데. 자, 그러면 예산선에서 우리는 어떤 점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 선 어디에서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 선 안쪽에서 찾는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고 이 선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 선 어디가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냐를 찾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A, B, Z, K, A, B, Z, 뭐 J, G, K 이딴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알파벳이에요. 여기서 의미 있는 알파벳이 두 개가 있어요. I와 E예요. E는 왜 의미가 있을까요? E는 뭐의 약자일까요? 균형점이란 말이에요. 균형이라니까. I는 뭘까요? 괜히 I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야, I가. 뭐의 약자일까요? 인터레스트 아니야. 인디퍼런스예요, 인디퍼런스. 무차별. 뭐의 무차별? 만족의 무차별이라고 그래요. 만족의 무차별. 이거 국어 지문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 지문. 그러니까 지금 배워도요. 만족의 무차별.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자, 따라 볼게요. 이 I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의 만족은 무차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점의 만족이 만약에 100이라면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모든 점은 똑같은 만족을 갖고 있다. 똑같은 만족을 갖고 있다는 거를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만족이 무차별하다. 비슷하죠? 똑같은 만족이다. 만족에 차별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곡선 I-의 곡선을 보면 이 모든 점에서는 만족이 어떻다? 무차별하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데 I의 만족과 I-의 만족은 어느 게 더 크다? I-의 만족이 더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고3에서 요거까지 물어봤으면 초고난도가 된 거고요. 요걸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능 브레톤드 체제에서도 문장 자체는 되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물어본 게 어려웠다고. 똑같은 지문에서도, 그러니까 요번에 고3에서 나는 이 지문 맞았으니까 됐다? 택덤사하지 마라 그래. 물어볼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 여기서 이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의 차이점과 이 접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횟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초고난도 뭐 올해의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물어봤기 때문에 평이한 고3 시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볼게요.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만난 요점. 요점에서 최적의 효과가 나온다 이거죠. 자, 증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I2예요. 만족은 I2, I1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은 예산선 안에 있는 점이에요?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예산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점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에요? 효율적인 점이에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다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효율적이긴 한데 이 점보다 만족을 많이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점 이것보다 더 많이 만족을 주는 점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만족을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족은 많이 주는데 예산선 바깥에 있죠? 도달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00원이 있는데 짜장면 하나랑 아이스크림 3개를 먹었을 때 가장 큰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10,000원을 다 썼을 때 짜장면 하나와 아이스크림 3개를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짜장면 2개와 아이스크림 5개를 먹으면 더 많은 만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뭐가 문제가 되죠? 10,000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갖고 아이스크림 7개를 먹어도 10,000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거는 뭐에 문제가 생겼죠? 만족이 더 작잖아요. 그 돈으로는 살 수 있다는 거는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작아졌다는 거는 선택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중앙정부가 돈을 줬죠. 정액으로 줬어요. 정액으로 주냐? 정률로 주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정액으로 줬다는 거는 잘 볼게요.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5,000원을 줬어요. 그럼 나한테 얼마가 생겼죠? 15,000원이 생겼죠. 됐습니까?
15,000원이 생겼으면 사용제를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제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공공재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줘버리면 정액으로 사용제도 더 많이 살 수 있고 공공재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이 예산선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이쪽 무차별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림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동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I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호도가 이 I에선 전부 같다 다르다? 같다. 재정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난다.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증가.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 글을 읽고 요거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돈으로 A만큼밖에 못 샀는데 모든 돈을 다 사용재에 살려면 J까지 살 수 있다. 옛날 돈으로는 B밖에 못 샀는데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모두 공공재를 사면 어디까지 살 수 있다? K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한 선인 이 선만큼으로 사용재의 양도 늘어나고 공공재의 양도 늘어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도 우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아진다, 작아진다? 높아진다.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에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거든요. 이 글을 통해서 요 핵심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꼭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논리적 모순이 안 생기고 이런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정액지원금을 받으면 예산선이 j.에서 K를 연결하는 선분으로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한된 그 시험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이 딱 드러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못 푸는 거고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 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걸로 대학을 가고 못 가고죠. 결과적으로 대학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는 쉬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틀리라고 냈던 문제를 나는 정확하게 맞췄고 누구는 찍어서 맞췄고 누구는 찍어도 못 맞추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1등급 정도는 다 받고 있으니까 1등급에서 그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드립다 많은 반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하등에서 짤데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다 마찬가지야. 남들이 다 맞추고 풀어서 맞추는 문제를 계속 푸는 거는 시간 낭비죠. 그러면 나도 어렵고 남들도 어려운 문제에는 시간을 충분히 투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거죠. 수학도, 과학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4등급인 아이들은 아직도 뭐 글 구조 같은 거를 열심히 봐야겠지만 이제 1등급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이 크리티컬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로 전체적인 차이가 나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맞출 거는 다 맞출 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이 B로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2와 2B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2와 2B. 2와 2B. 2와 2B의 의미는 뭐냐? 정부가 지원금을 더 줘서 예산이 커졌고, 예산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보다, 자 볼게요. 공공재를 이만큼 더 썼죠? 사용재는 이만큼 더 썼죠? 공공재 사용도 늘었고 사용재의 사용도 늘었다. 그죠?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공공재 사용도 늘었고 사용재 사용도 늘었다. 요만큼은 공공재, 요만큼은 사용재. 근데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를 I 프라임이라는데 그 재정 지원을 하면 선호가 변화해요? 선호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무차별 곡선은 이미 존재를 해요. 이 사람의 선호는 존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 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차별 곡선 어디와 만난다는 얘기죠. 선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선호는 이미 존재한다고. 그 새로운 조합을 찾아간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계속 읽어볼게요.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정액지원금은 돈을 줬으니까 그들이 소득이 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돈이 없는데 정부가 돈을 주는 것, 이런 뜻이죠.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 없는 돈에 정부가 돈을 줬다.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A라는 지역은 예산이 100억이고 B라는 지역은 예산이 150억이 있다면 A라는 지역에 40억 정도 지원금을 주면 이제 이 사람은 A라는 지역은 140억이 됐으니까 과거에는 격차가 50억이었는데 40억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된다. 자, 정률 지원금 나왔습니다. 정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딱 봐야 돼요. 그림에서 원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한다. 자, AG를 그려봅니다. 모든 지원금을 어디다 쓴 거죠, 이거는? 공공재에만 쓴 거죠? 공공재에만 쓴 거예요. 모든 지원금을 공공재만 쓴 거로 보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점이라고 보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공공재도 늘어났지만 사적재와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공공재만 다 썼을 때는 공공재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사적재와도 늘어났죠.
다시 말하면 사적재화에는 지원금을 안 주더라도 공공재를 많이 쓰고 사적재화 늘어났어요. 사적재만 쓸 경우에는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죠. 공공재만 비율적으로 더 줬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이 M이 된다. 자, 이 M이 됩니다. 자, 볼게요. 이 M이 됐어요.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정액지원금을 했을 때 공공재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정률 지원금을 했을 때 공공재 늘어났어요? 안 늘었어요? 더 많이 늘어났죠. 즉 정액지원금을 했을 때는 이만큼 늘어났고요. 정률지원제로 했을 때는 이만큼 늘어났죠. 자, 정액지원금을 했을 때 사용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정률지원금을 했을 때는 사용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죠. 여기가 좀 더 많이 늘어났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늘어났죠. 여기서는 더 많이 늘어났죠. 어떤 지원금을 하더라도 무차별 곡선은 I는 I-보다 작죠. 이게 더 크죠. 이거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EB와 EM의 무차별 곡선은 같은 무차별 곡선이에요? 다른 무차별 곡선이에요? 같은 무차별 곡선이죠. 즉 소비자 만족은 EB 이퀄 EM이죠. 같은 무차별 곡선이 있죠. 소비자의 선호도는 같죠. 두 개.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두 개의 선호도는 같은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만족은 같은데 이 M은 공공재가 많아지면서 만족이 같고 이 B는 사용재가 많아지면서 만족이 같은 점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거기까지 보고 계속 읽을게요.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원래대로 하면 이런데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주어지면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되는데 그런데 진짜로 가보니까 정액지원금이 주어졌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더라. 이런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즉 소득이 늘었을 때 공공재가 더 늘어나는 것보다 정액지원금을 줬을 때 더 공공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끈끈이 효과라고 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자 소득이 늘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하고 정률지원금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원래 우리 예상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선아, 틀려 맞아. 틀려요. 왜? 그죠? 그런 건 없죠. 하나도 그런 내용 없죠. 그냥 합리모형하고 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자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아니죠. 지방정부에서 정률로 줄 거냐, 정액으로 줄 거냐, 그 얘기죠. 3번.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의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정률이냐, 정액이냐, 공공재를 어느 걸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4번. 나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없죠. 5번. 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뭐 가 같은 경우는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뭐 속도 이런 얘기 있지만 나에는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요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은 3번. 5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적절한 절차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정책, 실체설, 뭐 그다음에 뭐 합리 모형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4번.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예, 이건 실체설, 과정설. 실체설, 과정설. 서비스 자체의 성격이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한다면 이거는 실체설이죠. 5번.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정책 딜레마 상황은 실체설에도 과정설에도 다 생기는 거고, 그렇죠? 절차가 있다면 과정설인데 절차가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딜레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지 못하고 여기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더라도 이거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이 있으면 뭐의 문제가 생긴다?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어디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딜레마가 생긴다. 정답은 5번. 6번. 가의 기억리언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합리 모형이고 나는 만족 모형인데 기억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정책지원금을 정액으로 줄 거냐 정률로 줄 거냐의 문제인데 정액으로 주면 공공재도 늘어나고 사용재와도 늘어나고 정률로 주면 공공재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정액지원금을 줬을 때도 소득이 는 것보다는 공공재가 더 늘어난다. 이게 나의 얘기죠. 1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1번.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급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자, 요 설명을 하면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는 뭘까요? 공공재를 더 많이 늘릴 거냐, 사용재도 더 많이 늘릴 거냐. 두 가지죠.
이해됐어요? 정책 목표가 공공재를 더 많이 왕창 늘릴 거냐, 사용재도 더 많이 늘릴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 정액이냐, 정률이냐,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도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적의 대안을 찾았다는 거는 균형점 2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자,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액으로 지급했을 때는 예산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률로 지급했을 때는 예산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무차별곡선과 어디서 만나고 이거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이 예산선하고 무차별곡선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니까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찾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3번.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사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지원금 지급 방식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죠. 정액으로 갈 거냐 정률로 갈 거냐의 문제지 그게 도덕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거기서 관계가 없고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증 효과는 정액제에서 그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지원금을 줬을 때 좀 더 공공재가 많아졌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지급 방식이라는 것은 정액이냐 정률이냐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실증 효과라고 여기 나오는 얘기는 정액일 때만 실증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논리 모순이 두 군데 이상 발견이 되네요. 맞습니까? 4번.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어떤 재정 지원은 뭐죠? 정액을 하든 정률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건 뭐예요? 공공재하고 사용재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시장에서 결정해 준다. 5번.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 형태를 결정한다. 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 형태를 결정한다. 즉 만족 모형을 택해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는 거죠.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정률과 정액을 섞는 것도 가능하겠죠. 너무 많아요. 정률과 정액을 섞는다면 이런 점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요것도 조금 올라가고 이거보다는 좀 더 가고 그래도 여기서 만나기만 하면 균형점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딱 나오겠네. 딱 요 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거 섞어 쓴 거죠. 정액 정률을. 그래도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점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거까지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7번.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할 동공제와 사용제의 균형이다. 그래프. 그러니까 지원금이 없다 그러면 원래 선인 이 선에서 만족 곡선과 만나는 2가 균형점이 된다. 맞습니까? 2번.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제 소비가 더 크다. 자, 정률 지원금은 요점, 정액 지원금은 어느 점? 요점. 그러면 여기가 사용제가 요점, 여기는 사용제가 요점. 이게 더 크네요. 3번.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M만큼 늘어난다. 자,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원래는 Z에서 요선분과 만나는 여기 이만큼 공공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만큼 늘어난다. 맞죠? 4번.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한다. 자,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AB에서 AG로 맞죠? 이동한다. 5번.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점 2B에서 공공재의 소비 수준은 2M에서의 공공재의 소비 수준보다 낮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거네요.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ZB에서 ZM만큼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의미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 5번 지문은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죠. 정액 지원을 하면 이 B에서 균형점이 생기고 정률 지원을 하면 이 M에서 균형점이 되기 때문에 정액 지원을 했을 때보다 정률 지원을 했을 때 ZB에서 ZM만큼 더 공공재 생산이 일어난다. 공공재 소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문장 자체가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문장이죠. 답은 뭐예요? 5번. 그 다음에 8번.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읽겠습니다. 땡땡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의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이거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끈끈이 효과라고 그랬죠? 자, 1번부터.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 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군. 맞네요.
공공재 생산을 지원금을 줬을 때가 소득이 늘어났을 때보다 더 효과적이다. 2번. 보기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액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나타났네요. 3번. 보기의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므로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지원금을 줬다는 거는 재정 기반이 약화된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죠. 계속 4번.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은 지역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2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는 거죠. 소득 증가나 마찬가지라는 얘기했죠. 틀린 거죠. 5번.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군. 끈끈이 효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나누어 부담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정액지원금을 줬을 때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니까 설명 자체가 다른 설명을 한 거죠. 정답은 뭐예요? 1번. 9번. A부터 2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비용은 증가한다. 이거는 답이 뭐예요? 답 뭐 같아? 5번. 자, A부터 읽어볼게요. 증가한다. 도서관의 장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기대하는. 우리는 날씨가 맑기를 기대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채택돼. 채택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맞죠. 4번. 보완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품을 재출시했다. 맞죠. 5번. 숙고할.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했다. 숙고한다는 게 뭐죠? 깊게 생각한다.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깊게 생각한다. 안 되죠? 정답은 5번.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고난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지문을 이용해서 고난도의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경제 지문 전체가 서로에게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글들을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낯선 느낌이 좀 들게 만드는 게 항상 중요하고 그거는 시험 때 밤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이 비문학 경제 시간에 비문학 독해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